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정말 어딜 가나 AI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일상어가 다 된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말에는 이제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인데 막상 지금 이 뜨거운 열기가 진짜 혁명으로 가는 길목인지 아니면 또 한 번의 거대한 거품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정말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닷컴 버블 때랑 비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변화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질문, AI 붐은 과연 거품인가 아니면 진정한 혁명의 시작인가 이 질문을 아주 독특한 렌즈를 통해서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자료가 바로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 분석 자료들이죠. 맞습니다. 사실 이분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또 철학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잖아요. 그렇죠. 보통의 기술 기업 CEO와는 결이 좀 많이 다른 인물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표는요. 단순히 뭐 거품이다, 아니다 이렇게 흑백 놀리고 답을 내리려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건 사실 큰 의미가 없죠. 그보다는 알렉스 카프라는 사람이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AI 기술의 진짜 가치를 식별하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단순히 한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 또 경제 전체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 흥미로운 관점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요즘 AI 관련해서 투자 규모를 보면 정말 입이 똑 벌어질 정도잖아요. 어마어마하죠. 칩 제조사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 천문학적인데 알렉스 카프는 이런 현상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을까요?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부터가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여기서 카프가 제시하는 첫 번째 기준이 아주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근본적인 질문이요. 네, 바로 가치 창출의 경제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경제학에서 쓰이는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끌어옵니다. 바로 파레토 최적성, 파레티안 옵티멀리티라는 원칙이에요. 파레토 최적성. 이거 경제학 교과서에서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은데요? 하하, 그렇죠. 보통은 잘 안 쓰는 개념인데 이걸 AI 시장에 딱 가져와서 적용을 하는 거죠.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였죠?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아주 간단히 말해서 어떤 집단이 있을 때 다른 누군가의 상태를 나쁘게 만들지 않고서는 더 이상 누구의 상태도 좋게 만들 수 없는 그런 최적의 자원 배분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는 가장 효율적인 상태. 이런 느낌이군요. 정확합니다. 카프는 이 개념을 AI 기술 생태계에 그대로 적용해요. AI 생태계를 하나의 긴 가치 사슬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치 사슬이요? 네, 맨 위에는 엔비디아처럼 칩을 만드는 인프라 회사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뭐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가 있고요. 또 그 아래에는 오픈 AI 같은 AI 모델 개발사가 있고 맨 마지막에는 그 모델을 가져다가 실제 우리 사용자들이 쓰는 앱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겠죠. 단계별로 쭉 이어지는군요. 그렇죠. 카페의 주장은 뭐냐면 이 사슬의 모든 고리가 그러니까 모든 참여자가 각자 자기 고객에게 청구하는 비용보다 더 많은 가치를 돌려줘야만 이 생태계 전체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보다 더 많은 가치를 돌려줘야 한다. 네. 만약에 이 사슬 어딘가에서 어떤 기업이 고객한테 100원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80원어치의 가치밖에 못 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요? 그럼 그 차액인 20원은 그냥 사라지는 거네요? 거품이 끼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지점에서부터 파레토 최적성이 깨지기 시작하고 거품이 누적되다가 결국에는 뻥 하고 터질 수밖에 없다는 아주 명쾌한 논리죠. 와,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AI 붐이 진짜 혁명이 되려면 이 가치 사슬의 모든 단계에서 가치가 계속 창출되고 이전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느 한 군데라도 가치가 파괴되거나 정체되면 그게 바로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약한 고리가 된다는 경고인 셈이죠. 그렇다면 그가 칩 쇼트,
그러니까 칩 제조사를 공매도하는 것에 대해 아주 강하게 비판한 이유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걸 미친 짓, 배짓, 크레이리라고까지 표현했던데 그 논리가 뭔가요? 하하, 표현이 아주 직설적이죠. 그 논리는 아주 간단해요. 만약 AI 혁명이라는 게 정말로 일어나는 거라면 그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기반, 즉 인프라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돈을 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은 망할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곡괭이나 청바지를 팔았던 사람들은 무조건 돈을 번 것과 같은 이치군요. 바로 그 비유가 완벽합니다. 엔비디아 같은 칩 제조사들이 바로 그 곡괭이를 파는 회사들이죠. AI 서비스를 만들려는 모든 기업들은 좋든 싫든 그들의 칩을 사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필수제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사슬의 맨 꼭대기에서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먼저 가치를 포착하는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곡괭이 회사를 공매도한다는 건 AI 골드러시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정말 미친 짓인 거예요. 와, 논리가 아주 명쾌하네요. 그럼 그가 보기에 진짜 거품의 위험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건가요? 인프라가 아니라면요? 오히려 그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는 미들웨어나 최종 애플리케이션 단계에서 위험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미들웨어나 애플리케이션이요? 네, 인프라는 정말 잘 깔렸는데 정작 그 위에서 돌아가는 수많은 서비스들이 사용자에게 받은 돈만큼의 가치를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AI 서비스가 월 2만 원을 받는데 사용자는 그걸 쓰면서 이게 2만 원의 가치가 있나? 하고 갸우뚱하게 되는 상황들이요. 그런 서비스들이 많아지면 결국 사용자들이 지갑을 닫게 될 거고 그게 연쇄적으로 무너지면서 거품이 터질 수 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파레토 최적성이 대규모로 깨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렇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팔란티어의 포지셔닝이 정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주 대담하게 느껴지는데요. 스스로를 비정상적 파레토 최적성 영역에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그게 바로 카프 주장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비정상적 최적성이라니? 단어 조합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그렇죠. 보통의 사스 기업들이 마케팅할 때 뭐라고 하죠? 우리 제품 쓰시면 투자 수익률이 3배입니다. 비용을 5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잖아요. 네, 숫자로 딱 보여주려고 하죠. 그런데 비정상적 파레토 최적성이라는 건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이건 거의 우리 고객이 우리 기술을 통해 얻는 가치는 그들이 우리에게 지불하는 비용과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압도적으로 크다 하는 선언이거든요. 와,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다. 네, 당신들이 우리한테 100원을 내면 우리는 1000원, 아니 10,000원 이상의 가치를 돌려준다. 그러니 당신들이 우리에게 내는 돈은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에 비하면 거의 푼돈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는 셈이죠. 와, 이건 단순한 자신감을 넘어서는 이야기인데요. 거의 우리 비즈니스 모델은 다른 회사들이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아주 강력한 자기 규정이죠. 근데 그런 엄청난 주장을 하려면 당연히 그걸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야 할 텐데요. 그냥 말로만 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 근거가 바로 팔란티어의 사업 전략과 아주 깊게 연결이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작동하는 것들, things that work을 위한 시장에만 집중한다고 말하거든요. 작동하는 것들, 그게 무슨 의미죠? 말 그대로 성과가 아주 명확하고 정량적으로 숫자로 딱 측정 가능한 영역만 타겟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는 곳.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팔란티어의 솔루션을 도입했다고 해봐요. 그럼 도입했더니 직원들 사기가 오른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모호한 결과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우리 솔루션을 도입했더니 불량률이 정확히 17.3% 감소했고 생산 라인 효율이 25% 개선되어서 분기별로 5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와 같이 기업의 순이익, 보텀라인이나 매출, 탑라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숫자로 똑부러지게 증명 가능한 시장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전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작전 성공률이나 아군 생존율 같은 명확한 지표가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결과 측정이 확실한 곳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가치는 당신들이 내는 비용과 비교가 안 된다는 그런 대담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우리의 AI는 미래 인류에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다른 R&D 단계의 AI 기업들과는 출발선부터가 다르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죠. 이제야 전체적인 그림이 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가치 창출의 경제성이라는 기준으로 시장을 보고 그 안에서 자신들은 비정상적 최적성이라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듣고 보니 AI 거품에 베팅하는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직설적으로 표현했는지 알 것 같네요. 그 미친 짓이라는 표현이 처음엔 좀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논리 구조 안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표현은 강렬하지만 그 이면에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아주 명확하고 일관된 논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기업의 수익성이나 가치 창출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카프의 분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훨씬 더 큰 그림으로 사회 경제적인 차원으로까지 나아가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노동자 가용 GDP, 워커 어베일러블 GDP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솔직히 저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어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 부분이 저는 카프의 분석에서 가장 통찰력 있고 또 매력적인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오, 그러신가요? 네, 그는 AI 덕분에 국가 전체의 GDP, 즉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거든요.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커진 파이 조각이 과연 평범한 노동자들의 주머니에도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아, 단순히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걸 넘어서 그 부가 국민 개개인에게 특히 노동자들에게 얼마나 분배되느냐의 문제군요. 정확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회 구조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사회 구조의 안정성이요? 네, 자료에 나온 분석을 보면 보통의 미국인들은 AI가 엄청난 경제 성장을 가져올 거라는 건 믿는다고 해요. 그 잠재력은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들 그렇게 기대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그 성장의 과실이 전부 소수의 부유층, 그러니까 기술기업 오너나 대주주들에게만 집중될 거라는 깊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AI가 만든 막대한 부가 전부 자본가에게만 흘러들어가고 대다수의 평범한 노동자들은 오히려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정체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양극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지겠죠. 바로 그겁니다. 국가 전체의 GDP 통계는 분명히 성장하는데 대다수 노동자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 즉 카프가 말하는 노동자 가용 GDP는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건 극심한 불평등을 낳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시한폭탄과 같아요. 그래서 카프가 온전한 사회, 세인 소사이티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했군요. 기술 발전이 오히려 사회를 무너뜨리는 역설적인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는 AI의 성과가 반드시 노동자에게도 분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것이 팔란티어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라고까지 말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그 주장이 굉장히 이상적으로 들리기는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기업의 최우선 목표는 당연히 이윤국 대화랑 비용 절감이잖아요. 그게 자본주의의 속성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영내 기업인 팔란티어가 굳이 나서서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사회운동과 같은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거 그냥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는 일종의 PR 전략은 아닐까요? 아주 날카롭고 또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카프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준비해둔 것처럼 보여요. 어떤 답이죠? 그게 바로 노동력 증강, workforce augmentation이라는 개념입니다. 노동력 증강. 네, 많은 사람들이 AI가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 replacement 할 거라고 두려워하잖아요. 네, 가장 큰 걱정이죠. 하지만 팔란티어는 자신들의 기술은 정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요. 노동자를 쓸모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노동자의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키는 증강 도구라는 거죠. 대체가 아닌 증강이다. 네, 소스에 나온 사례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전장에서 수많은 변수, 예를 들어 적의 위치, 아군의 보급 상태, 기상 조건 같은 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복잡한 작전 스크립트를 짜야 하는 군인이 있다고 해봐요.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네요. 그렇죠. 혹은 거대한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수천 개의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생산 계획을 세워야 하는 작업자가 있고요.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아마 소수의 교육 잘 받은 엘리트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영역이었을 거예요. 맞아요. 경험도 많아야 하고요. 하지만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을 활용하면 이런 평범한 현장의 군인이나 작업자가 AI의 도움을 받아서
복잡한 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순식간에 해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AI가 인간을 해고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아이언맨 슈트 같은 걸 입혀준다는 거군요. 아이언맨 슈트 비유가 아주 정확하고 좋네요. 바로 그거예요. 평범한 직원이 슈퍼 직원이 되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의 크기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겠죠. 그렇겠네요. 생산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어요. 그리고 한 명의 노동자가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도 그에게 더 높은 임금을 줄 수 있는 명분과 근거가 생겨요. 이게 바로 카프가 말하는 AI 기술이 노동자 가용 GDP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경로인 겁니다. 아, 이제야 연결이 되네요. 이건 단순한 PR이나 자선 활동이 아니라 우리 제품의 핵심적인 기능과 철학 자체가 바로 노동자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아주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그렇군요. 단기적으로 노동자를 대체해서 비용을 줄이는 그런 근시안적인 이익을 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노동자를 증강시켜서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하고 그 과실을 나누는 모델을 추구한다는 말이네요. 네,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 관점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가 말하는 다운스트림 결과, 즉 기술혁명이 가져올 장기적인 파급 효과라는 말의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운스트림 결과라는 건 AI 혁명이 진짜 현실이 됐을 때 그 효과가 단순히 경제 지표 몇 개 바꾸는 수준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체, 심지어는 정치 지형까지 완전히 뒤흔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정치 지형까지요? 네, 특히 그는 이 정치적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정치적 리스크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AI 기술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AI가 창출한 그 막대한 부가 극소수의 기술 엘리트나 자본가에게만 집중된다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불만이 폭발하겠죠. 그렇죠. 기술의 혜택에서 완벽하게 소외된 대다수 대중은 분노할 거고 그 분노는 결국 정치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특정 기술에 대한 사회적인 거부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 러다이트 운동처럼요? 네, 현대판 러다이트 운동이 벌어질 수 있죠. 혹은 AI 산업 전체를 옥죄는 아주 강력한 규제 법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기술 발전 자체를 반대하는 포퓰리즘 정치 세력이 대중의 지지를 얻어서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생각해보니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네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그 기술은 결국 지속될 수 없다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팔란티어는 단기적인 수익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적 수용성, 소셜 억셉터빌리티까지 고려해서 전략을 짜고 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로부터 사업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죠.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이네요. 그래서 팔란티어의 전략은 이중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당연히 AI 기술로 고객사인 정부나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직접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 네, 그들 첫 번째 목표겠죠. 그리고 둘째는 그 과정에서 AI가 현장 작업자의 역량을 대체가 아닌 증강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줄이고 장기적인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거죠. 듣고 보니 최근 경영계의 화두인 ESG의 S, 즉 사회적 책임을 비즈니스 모델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통합시킨 굉장히 영리한 접근법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와 연결시킨 거죠.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요. 팔란티어가 이 거품 논쟁이 한창인 AI 시장에서 자신들을 어떻게 차별화하고 있는지 그 전체적인 그림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에 나온 표를 기준으로 4가지 관점에서 정리하면 아주 깔끔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부터 해주시죠. 첫 번째는 경제성 침만이에요. 다른 많은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받은 돈보다 적은 가치를 제공해서 아까 말한 파레토 최적성을 밑돌 위험이 있다면 팔란티어는 정반대죠. 고객 가치가 비용을 압도하는 비정상적 최적성을 자신들의 정체성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익성 측면이겠네요.
이건 뭐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맞아요. 수많은 AI 기업들이 여전히 막대한 R&D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적자에 허덕이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팔란티어는 현금을 찍어내고 있다. 프린팅 캐시라는 과감한 표현을 쓸 만큼 이미 검증된 수익성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내세우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방금 길게 이야기했던 사회적 역할이군요. 네, 노동자를 대체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모델이 아니라 노동자를 증강시켜서 노동자 가용 GDP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려는 접근법. 이게 세 번째 차별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핵심 시장의 차이예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아주 광범위한 애플리케이션 시장에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택과 집중. 그렇죠. 성과 측정이 명확하게 가능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즉각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전장, 배틀필드나 핵심 산업 현장 같은 특정 시장에만 집중한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바로 팔란티어가 스스로를 거품이 아닌 실체라고 주장하는 논리의 핵심 기둥들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와, 오늘 알렉스 카프의 시각을 통해서 AI 거품 논쟁을 정말 깊이 있게 파고들어 본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핵심은 AI 기술을 평가할 때 단순히 그 기술이 얼마나 화려한지 또 미래 가능성이 얼마나 큰지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 이면을 봐야죠. 네, 그 기술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치가 사회 구성원들에게 얼마나 포용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지, 그 전체적인 가치 사슬과 사회적 영향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관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AI 기술이 이제 정말 점점 더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서비스나 혹은 여러분이 일하는 방식이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대체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능력을 증강시켜주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대체와 증강.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AI가 만들어내는 그 가치는 과연 궁극적으로 누구의 주머니로, 누구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